고객과의 관계가 기업 평판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충성도 있는 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어원 이민영 대표입니다. 고객 관계는 고객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업은 고객의 성향과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표가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고객의 객당 수입을 높이는 것인지 등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객 세그멘트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디마케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스트왈터의 몇 가지 공통적인 방법을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별 어시스트,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 셀프 서비스, 자동화 서비스, 커뮤니티, 코크리에이션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방식은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친밀한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에 유리하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은 프리미엄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어울립니다. 어시스트 방식은 개별 어시스트와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별 어시스트 방식은 인적 자원을 통한 상호 교류 방식이고 판매하는 과정 또는 판매 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응대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는 고객에 따라서 전담 인력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셀프 서비스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고객 스스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시스템, 정보 등을 제공해야 가능하죠. 자동화 서비스는 셀프 서비스의 발전된 유형으로 인식해도 될 듯 합니다. 확보된 고객 정보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고객의 니즈를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동화 방식이 잘 작동된다면 개별 어시스트와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 어시스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개별 어시스트,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 셀프 서비스, 자동화 서비스는 은행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은행 번호표를 뽑고 업무를 보는 경우는 개별 어시스트 방식입니다. 기업이나 VIP는 개별 직원을 두어서 기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밀착 관리를 합니다. 이는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 방식이죠. 셀프 서비스는 자동화 기기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자동화 서비스는 이를 발전시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기존 고객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잠재 고객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죠. 고객 상호 간 또는 고객과 기업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고객의 충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요. 워낙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크리에이션은 유튜브, 아마존처럼 전통적인 고객과 기업의 관계를 넘어서 고객 스스로가 컨텐츠나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부분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는 고객이 적극적으로 창조적 활동에 개입하는 방식이고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양질의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객의 규모,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수준, 관여도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나 자동화 서비스, 코크리에이션 방식은 스타트업이 활용할 필요성이 많지도 않고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촉하는 개별 어시스트와 셀프 서비스 정도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고객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객 관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 고객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 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수익원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을 의미하고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수익이다라고 오스트왈트의 저서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번역상의 오류인 것 같기도 한데 수익원은 대가로 받은 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는 카테고리 또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스터왈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수익을 고객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수익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물품 판매, 이용료, 가입비, 대여료나 임대료, 라이선싱, 중개수수료, 광고 수익 등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게나마 지속적인 수익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위의 수익 창출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자면 저는 주저없이 고객 세분화와 수익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고객으로부터 시작하며 수익 실현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고객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개발 기업이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의미 없는 장난감에 불과하고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수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계를 판매하는 회사는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일회성 수익을 얻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중계 제품을 판매해서 일회성 수익을 창출하고 앱과 연동시켜 측정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은 건강과 운동과 관련된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최근에는 구독 경제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죠. 넷플릭스나 MS 오피스, 쿠팡,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경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비용으로 꾸준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고 편익을 얻고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 등이 있고 걷는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캐시워크는 오히려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무료를 넘어서 고객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가입자 수, 구독자 수이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될 때까지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투자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초기 투자 기간에 확보된 가입자나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 재능 등
모든 것을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좋은 플랫폼이 없는 거죠. 콘텐츠를 무료로 공급 가능한 이유는 유튜브에서 지불하는 광고 수익과 별도로 진행하는 광고나 협찬 관련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주된 수익원은 유튜브 광고가 아니라 광고주와 직접 연결되는 광고나 협찬입니다. 광고주에게 기성 매체보다 유튜브가 선호되는 이유는 시청자의 세그멘트가 명확하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TV보다 효율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다른 방식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그 이후에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1개월 무료 체험하고 그 이후로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넷플릭스나 MS 등 많은 구독 경제 가격 체계를 갖춘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료 구독자가 무료로 보는 사람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감수하는 방식이고, 유료로 전환되는 비율이 무척 중요합니다. 무료로 체험을 하고 유료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스터왈더는 가격의 메커니즘을 고정 가격제, 변동 가격제로 대별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가격제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며 변동성이 적은 정적 변수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가격입니다. 고정 가격제에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정가, 제품 특징 의존적, 고객 세그멘트 의존적, 물량 의존적 등으로 상황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동 가격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협상 또는 흥정, 일드 매니지먼트, 리얼타임 마켓, 경매 등이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유동성이 크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변동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B2C 제품은 고정 가격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별 고객에게 변동 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변동 가격제는 B2B 시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편이고 일반적인 제품에는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 객실이나 항공권 등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되는데 이 방식을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호텔 객실이나 항공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고가 구매자의 저항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판매를 합니다.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가격을 높여서 판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농축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은 주로 고정 가격제를 활용하게 되고요. B2C와 B2B를 나누어서 가격을 책정하고 초기에는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자주 가격을 변경하게 되면 가격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고 고가 구매자의 반발이나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 기존 구매자의 저항은 적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서 판매량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는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존 고가 구매자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격을 책정해야 되고 한번 책정된 가격이 쉽게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스타트업이 가격을 책정할 때는 제품의 원가와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판매가 대비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판매 가격을 맞춘다거나 판매 가격 대비 몇 퍼센트의 가격 이하로 원가를 맞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고객 관계와 수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이 수익원에 대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대금 말고도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비용 구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